이 시간에 서적 문학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개념 수업이야, 개념. 근데 개념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수학처럼 뭔가 좀 멋져 보이는 건 아니고, 이 개념이 국어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를 조금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개념을 주고 개념의 적용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 자, 우리 서적문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서적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을 보면, 뜻풀이를 보면, 자, 서적문학은 어떤 대상의 정서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노래한 문학이다라고,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따진다면 뭐가 되는 거?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시가 되겠지. 그러니까 노래 문학이다라고 했으니까 시와 관련된 문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서적 문학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제 문학의 갈래 방법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서적 문학은 문학의 갈래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문학을 나눌 때 두 가지도 나눌 수 있고, 세 가지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도 나눌 수 있어. 그 중에서 이제 문학의 사갈래로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 물론 삼갈래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적 문학을 가는데 시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정에 집중해야겠지. 정이 이제 뭐냐면 감정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 자, 그럼 우리가 시의 특성을 쭉 보게 되면 쭉 그냥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볼 말로는 요 함축적이다, 그 다음에 운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 중에서도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요 부분이야. 시는 곧 뭐다? 서정적 자아, 즉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구의? 시인의 생각,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을 결론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작가의 생각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거지. 시의 주제겠지.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조금 생각해보면, 그럼 시적 화자를 잘 찾고 시적 화자가 어떤 말을 전달하는지를 이해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주제가 나온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그냥 별거 없어라고 생각했던 이 시적 화자가 결국에는 뭐를 찾아내는데 핵심 키워드다? 시의 주제를 찾아내는데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시의 구성인데 얘는 그냥 좀 보면 되고, 집중되는 게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겠지. 자, 보면 시의 화자를 보게 되면 자, 실제 작가인 경우도 있어. 실제 작가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숨은 작가인 경우도 있어. 화자로 따진다면 실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세워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금 생각해보면 아마 조금 본 적 있거나 들어본 적 있고 할 건데, 예전에는 교과서에 실렸는데 지금은 좀 실리지 않는 작품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이 유리창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은 자식을 잃고 쓴 시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 쓴 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화자 목소리에 그대로 담고 있어.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작가가 실작이 바로 그대로 화자가 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 만약에 내가 좀 보고 싶으면 정지용 유리창을 그 네이버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구글이나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한 번만 쓱 하고 훑어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숨은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보게 되면 뭘로 가장 이야기가 쉽냐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을 보면 조금 쉬워져. 자,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작가인, 얘는 남성이야. 그런데 진달래꽃에 등장하는 누구는? 화자는
여성이거든? 그러니까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뭐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작가의 어떠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화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청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청자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숨은 청자, 실제 독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숨은 청자라고 하는 거를 따지면, 화자가 말하는데, 특별하게 누군가의 대상을 정해놓은 적은 없어. 누구인지의 대상은 정하지 않아. 단지 읽는 사람, 그지? 시를 읽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혹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독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 만약에 시에서 있고 등장하는 사람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시에서 뭐가 있냐면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가 있어. 자, 추천사라는 시를 보게 되면은 화자가 춘향이야. 그 다음에 청자가 향단이야. 그래서 춘향이가 누구에게? 향단이한테 그네를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경우를 보면 실제 청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청자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시에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면 돼. 자, 이제 쭉 내려가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시적 화자 있고 대상 상황 있고 정서 있고 있잖아. 자, 여기에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 부분. 어조하고 태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조하고 태도를 조금 집중해서 잘 볼 건데, 대체 그럼 어조하고 태도를 어디서 볼 거냐라고 하냐면, 바로 어디에서 봐야 돼? 서술어에서. 서술어를 특별하게 잘 보면 꽤 잘 보이는 편이라고 보는 게 서술어 중심으로 보게 되면 돼. 서술어는 문장 끝에 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본격적으로 이 개념 부분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 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쌤 교재를 보면 여기에 그 숫자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 요게 이제 뭐냐면 기출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건지를 알려줘. 이게 03년도 수능 기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시를 보게 되면 이제 한영운의 나룻배와 행인인데, 자, 요 시를 들어가기 앞서 가장 기본적인 시 읽기 방법을 조금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 자, 우리가 보통 시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를 밑줄 치고 분석하고 표현기법 쓰고 시상전개 쓰고 막 이런 걸 써. 근데 이게 배울 때, 내신을 배울 때는 내신을 치러야 돼.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봐야 될 때는 그 밑줄과 분석이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할 만한 시간도 없어. 그러면 시라는 거를 대체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시 읽기 방법, 오늘의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야. 시 읽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자, 시를 읽을 때 방법은 첫 번째가 아니고 문장으로 읽기 해야 돼. 문장으로 읽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씌어서 이게 이렇네요 이런 게 아니라 문장, 그냥 주어진 문장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어떤 시가 됐든 문장으로 읽는 연습을 하면 다 읽어진다고 봐야 돼. 그럼 문장으로 읽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지? 요 문장으로 읽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많지는 않아. 그런데 기억은 해줬으면 좋겠어.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문장으로 읽으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쌤 포인트는 조사야, 조사. 조사를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 처음에는 모든 조사에 다 체크를 할 거야.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조사를 다 체크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그거는 쌤이 한번 보여줄게. 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술어 체크 들어가야 돼.
당연히 서술어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서술어의 짝을 이루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주어지.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보면 우리가 무슨 읽기가 가능하냐면 문장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서술어를 조금 보면 아 이거다라고 말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 서술어를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고 했어? 어조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서술어 꽤 중심으로 봐야 돼. 중점적으로. 자, 첫 번째 조사, 그 다음에 서술어. 자, 그 다음에 뭐 또 보냐면 이제 몇 건데 어미. 잘 봐야 돼. 어미. 그러니까 보면서 알려주긴 할 거야. 어미. 그 다음에 기타적인 것들로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 얘 나오면 정말 쉬워. 그러니까 이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 얘가 이런 감정이니까 왜 그랬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럼 되게 시의 주제가 쉽게 등장하는 거야. 주제가. 그 다음에 지시어. 그 다음 접속사. 지시어나 접속사는 잘 나오는 편이 아닌데 나오면 대박 쉬운 시가 되는 거지. 자, 요런 것들을 주의해서 볼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장을 읽긴 하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면 바로 두 번째 문장을 가서 읽을 건데, 문제는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읽었던 걸 다시 리턴해서 돌아와서 아 문장이 이렇게 연결됐어 라고 하는 거를 쭉쭉쭉쭉쭉 이해하게 될 거야. 얘가 가장 중요 키워드야. 이게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배운 거하고 실전에 행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근데 요거를 조금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독서 파트도 요렇게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그럼 되게 쉬워.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 원래는 요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 뭐냐면 바로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바로 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집중을 해서 바로 문제 푸는 연습으로 바로 가거든. 그러니까 시를 안 읽는 게 아니라 읽긴 하는데 문제풀이에 최적화되게 들어가. 그에 비해서 이제 준성이나 다른 친구들은 저학년이니까 읽기 위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 자, 그럼 먼저 봐. 아까 쌤 이야기한 뭐였어? 문장으로 읽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때 조사 누구? 나는 누구다고? 나로 빼고. 당신은 누구라고?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나로 빼고 당신은 행이다.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쌤 얘가 나로 빼고 왜 얘가 행인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은 해서는 안 돼. 왜? 우린 읽은 게 딱 이 한 문장밖에 없거든. 자, 이때 조금 더. 자, 그러면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하나 볼 게 뭐냐면 연이 이렇게 좀 끊어져 있잖아. 이렇게 보면 연이 끊어져 있으면 연이 끊어진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연이 끊어지지 않았어 행으로만 되어 있으면 강제적으로 이 서술어 부분에서 문장을 하나다라고 끊어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연이 끊어지는 건 되게 쉬운데 만약에 행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서술어 부분까지가 하나의 문장.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시를 읽을 수 있을 거야. 자, 볼게. 나는 나룻배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를 누구로 땄어? 나룻배로 따졌어. 맞지? 나는 뭐다? 나룻배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게 나인 경우지. 그냥 그대로 두면 돼. 그럼 두 번째, 당신은 행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행인인 거야. 당신은 행인이라고 이야기했어. 요게 당신. 행인, 당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정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누구하고 누구, 나룻배와 행인으로 뭐하고 있어? 설정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설정한 거야. 그럼 이 설정대로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이게 작가의 의도니까 그냥 그대로 그런갑다라고 여기고 움직이면 돼.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당신은 흙발로
흑발로 누구를? 나를 뭐합니다? 짓밟습니다. 자, 쌤이 보통 아까 조사는 체크한다고 했는데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간 게 있지. 이게 뭐냐면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성립을 시켜줘서 뭐가 뭔지를 성립을 시켜줬잖아. 여기가 그러지.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문장인지 성립을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냐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잖아.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뭐로? 흑발로 짓밟습니다. 누가? 바로 행인인 당신이 흑발로 나를 뭐한다? 짓밟는다. 그럼 이때 서술어에 체크를 했으니 요 서술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도지. 태도를 추정해지지. 이 사람이 뭐 한다고 했어? 요 흑발로 뭐 한다고? 짓밟는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를? 나룻배를. 그러니까 약간을 추정해보면 행위는 나룻배에 신경을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 다시. 나는 당신을 뭐하고? 안고 어디를? 물을 뭐합니다? 건너갑니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자, 봐. 다시 두 번째 문장으로 갔더니 나의 태도가 나오지. 나는 너를 뭐한다? 안아. 네가 어때도. 네가 흑발로 나를 짓밟아도, 얘로 짓밟아도 나는 너를 안고 물을 뭐한다고? 건너간다고. 맞지? 이거는 누구의 태도? 나의 태도가 나타나. 동일하게 태도가 나타나. 앞에 거는 누구의 태도? 바로 당신의 태도라면 뒤에 거는 누구의 태도? 나의 태도. 근데 확연하게 서로 달라 보이지? 그래서 서술어를 보면 되게 잘 보이는 거야. 의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처음에 할 때 내가 이렇게 시를 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습관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 그럼 습관을 만들려면 계속해서 처음에는 신경을 써야 돼. 이게 몸에 배면 굳이 얘를 신경 안 써도 그냥 그대로 읽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을 뭐하면?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자, 일부러 쌤이 여기 체크했어. 뭐합니다? 건너갑니다. 동일한 서술어가 나왔지? 자, 분명히 위에도 똑같아. 동일하게 나왔어. 근데 내가 뭐뭐 하면 그 다음에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야. 자, 이때 만약에 내가 아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가도 돼. 즉 삭제하고 가는 게 무서워하면 안 돼.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빼도 돼. 대신에 앞에 읽었던 부분과 연결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때? 바로 그거 빼고 앞뒤 문맥으로 추정하잖아? 국어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든 거야. 뭐냐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야. 나는 여울을 모르겠는데 앞에 문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아마 얘가 물이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울을 뭐로 생각하면 돼? 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앞뒤 문맥으로 추정하는 거야. 지금 거는 쉬우니까 아마 알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어려운 시가 나오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보면 나룻배 당신 행인이잖아. 당신은 어떤다고 했어? 흑발로 짓밟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 라고 했어. 확연하게 확실하게 시에서 태도가 다르지.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세 번째야. 문장이 되게 길어지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시라고 하지 않고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똑같아. 내가 그냥 시를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을 정확하게 읽겠다 생각하면 돼. 이때 문장을 읽을 때 앞에 읽었던 문장하고 계속 결합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장을 가면 시작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가정법을 썼지. 그지?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영어에서 마찬가지 가정법이 있지. 만일 당신이 뭐 하시면 아니 오시면 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밑줄 다시 칠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한다면 안 온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할 거다. 기다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확실하게 누구의 태도가 눈에 들어오냐면 나의 태도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지. 자, 다시 당신은 물만 건너면 물만 뭐하면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 태도 정확하게 당신의 태도 나타났지. 자, 그 다음에 쉽게 뭐가 나왔냐면 그러나 라고 이야기했어. 자, 뭐가 나왔어? 접속사가 나왔잖아. 그지?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거의 문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되는데, 자,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라고 했었지. 우리가 보통 접속사가 나와. 근데 어떤 접속사가 나오면 참 좋냐면 지금처럼 그러나가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추정이 되지. 앞에가 A라고 해. 플러스라고 해. 그러면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그러나가 나오면 뭐가 돼? A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앞에 거를 확실하게 추정해 보면 태도. 물만 건너면 너는 돌아보지도 않아. 맞지? 그러나 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뒷부분에 누구가 나왔어? 나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인 뭘 할 거냐? 라면 아마 끝까지 믿고 기다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겠지. 확실하게 추정이 가능하지. 그럼 봐요. 당신이 언제든지 뭐 한다고? 오실 줄만 안돼. 그리고 나는 기다리면서 뭐 할 거래? 낡아갈 거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오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도 나는 뭐 할 거다. 언제까지나 기다리면서 뭐 할 거다? 낡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화자의 태도를 생각을 해보면 화자의 태도는 나 건너갈 거야. 이렇게 세모로 갈게. 그리고 아니 와도 뭐 할 거야? 기다릴 거야. 그리고 올 줄만은 알아. 그럼 기다리면서 나 뭐 할 거야? 계속해서 낡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다시 누구의 태도로 우리가 보면 돼? 바로 당신의 태도를 보면 뭐 한다고 했어? 짓밟아. 그지?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돌아보지도 않고 가. 맞지? 이 두 태도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확연하게 누구와 누구 태도가 나타나? 나룻배와 행인의 태도가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져 안 지어져?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적용해 볼게. 마지막은 똑같이 나와서 쌤이 뺐어. 자, 위시에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소통 구조야. 그치?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던 소통 구조니까 누구와 누가 나오는 거야? 바로 화자와 청자가 나오는 거지. 화자와 청자가 나오는 거겠지. 소통 구조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겠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표현이야. 예와 뭐에 대해서? 표현. 그럼 당연히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표현?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거기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 읽으면서 그대로 정석 코스로 적용하는 거고 고3이 배우는 문제 풀이는 방법이 달라요. 단 이게 먼저 들어가면 뭐든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선택지를 한번 봐볼게. 표현 기법까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선택지를 볼 때 좀 길게 나온 겹문장이라고 해. 이런 문장.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온 문장은 좀 끊어서 가는 게 조금 좋아. 자, 나는 나룻배에서 보듯이 이 시의 화자는 나야. 오케이, 맞지? 이럴 경우 나는 시인의 분신이다. 라고 볼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이 용어를 몰라. 시인의 분신한 말이 뭔 말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물음표. 이거는
학생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혹은 이건 틀려. 이거 좀 애매한데 물음표. 그래서 OX 물음표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OX만 할 수 있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인 거고 그건 상위권 그룹이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 90% 아이들은 물음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음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게 좀 달라져. 자, 일단 나는 1번은 분신은 모르는 것 같아. 좀 애매해. 그럼 넘어갈게. 다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그지? 당신이 뭐라고 했으니까?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지? 아까 말하는 사람 누구였어? 화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 선택지의 말을 끄집어 당기면 돼. 맞지? 항상 선택지는 조금씩 연결을 해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야기가 마저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 다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없어. 앞에 없어. 그러면 이 시는 뭐야? 독백이다. 없으면 독백이 맞지? 근데 우리가 읽었으니까 당신이 건너가면 뭐야?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고 했고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은 걸 따지면 나룻배 앞에 누구는 없는 거야. 당신은 없는 거니까 틀린 말 아니겠지?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지 수미 상응 방법인데 자 이거는 그냥 선택지가 나한테 아예 내용을 주는 게 아니고 지식적인 문제인 거지. 얘는 내가 알면 바로 가고 모르면 버리면 되지. 자 수미 상응이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봤을 거야. 수미 쌍관, 수미 상관 다 같은 말. 그래서 수미 상응은 가장 찾기가 편하지. 그래서 찾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 빠른 속도로 확인하면 되지. 자, 처음과 끝. 그지?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존재하지. 맞지? 그래서 수가 머리 숫자고 미가 꼬리 미자야. 그래서 수미상응은 보통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게. 세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 주제 강조,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운율 형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 자,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쌤이 시를 만약에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면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주제 부분이야.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이게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거지. 우리가 시를 읽었으니까 알 거야. 뭐냐면 나는 나를 빼고 당신은 행이야.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였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인지 알고 있지.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뭐다? 나룻배와 행인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뭐다? 기다릴 거다. 이렇게 주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빨리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제도 추정할 수 있어. 자 근데 수미상응이 요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변형된 수미상응이란 것도 나오기도 하니까 잘 봐도 처음과 끝에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쓰기도 해. 다른 식으로 조금씩 달라져도 그것도 수미상응이라고 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선택지 이연이야.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여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뭐다? 무조건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들었는데 뭐를 통해서? 반어적인 표현. 그래서 우리는 반어적인 표현이 뭔지는 알지. 반어법을 보통 이야기하거든. 여기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를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근데 여기서 반어법은 우리가 조금 학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좀 지울게. 반어법은 학습을 하고 가야 돼. 모르진 않는데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반어법을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이해되는 부분은 뭐냐면 단어적인 걸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거는 반어법을 이렇게 보는데 반어법이 나오면 반드시 상황 먼저 처리해야 돼요. 상황 처리. 어떤 상황인지를 따져서 그 문장이 반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이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준성이가 성적표를 받았어. 3월에 모의고사를. 근데 못 봤어. 진짜 사상 최악으로 망했어. 미안해. 자, 망했는데 이 망한 걸 가지고 엄마한테 뭐 했어? 성적표를 줬어. 그렇지. 다른 사람 볼 수 있으니까 준성아 그냥 A라고만 쓸게. A가
성적표를 망했어. 망한 성적표를 가지고 누구한테?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날려. 보자마자 딱 보고 위아래 훑어보더니 잘했다 라고 이렇게 날려. 그러면 준성이는 알아먹지. 이게 진짜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뭐다? 아, 비비 꼬는군 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반어야. 근데 내가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이 상황에서 엄마가 이 말을 한 게 다른 데 있는 이야기니까. 근데 잘 봐. 이때 엄마가 잘했다 말하는 순간, 이 순간에 누가 들어와?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는 이 잘했다를 반어적인 게 아니라 진짜 뭐 하는 걸로 만들어? 잘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잖아. 왜? 상황을 알아 몰라.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반어법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뭐에다? 상황 처리가 우선시 돼야 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반어법이 나오면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앞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봐라. 이 문장만 우리가 놓고 가잖아? 이 문장만 놓고 가잖아? 그럼 뭐냐면 이어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조건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당신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이언에 나타난 건 뭐냐면 내가 당신에 대한 희생이 무조건적이 아님을 반대적인 걸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조건이라고 했으면 이언의 문장에는 뭐냐면 나는 너를 무시할 거야. 난 너 기다리지도 않아. 나는 너 버릴 거야.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와야지만 이게 반어적인 게 가능하잖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봐라. 이연에 아니? 얘는 반어가 없어. 그리고 어디까지 추정을 해도 요 뒤에 문장까지 추정을 해서 가도 얘는 반어가 나올 구조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답은 몇 번인 거야?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었잖아. 우리가 표현 기법도 안 봤고 그 다음에 뭐 시상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지 않았어. 단순하게 주어진 문장만 봤던 거야.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고 보이지.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거. 시를 읽을 때 뭐 해야 된다? 여기 나왔지? 문장으로 읽기. 그 다음에 조사, 서술어, 주어. 맞지?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어에 어조, 태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미 잘 보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 단어, 지시어, 접속사.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서로 뭐 한다?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준성아, 이거 다 듣고 나면 지금 쌤이 오늘 배웠던 수업에서 질문을 할 거고, 이 질문의 대답을 댓글로 올리면 돼요. 자, 시에서 작가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데 쓰는 게 뭐라고 했지? 목소리야, 목소리.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이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 댓글로 남겨줘.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